연구소 한국정당학회 공동학술회의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진보정우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박철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동학술회의는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에 잠깐의 항의와 그 이후에 그 위기가 계속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더구나 2012년 그 통합 진보당 사태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건 과정에서 그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가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새롭게 평가하고 또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학술회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보정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이 있는데요. 정의당 조도선 대표님과 한국정당학회 학회장님 그리고 진보정의연구소 소장님의 인사말을 잠깐 듣고 제1부 진보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3시 45분에서 4시까지 잠깐 휴식을 하고 2부 진보정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만찬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천호선 정의당 대표님의 인사말을 힘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꽉 찼네요. 어쨌든 오늘 한국정당학회와 저희 당 부설 연구소인 진보정의연구소가 함께 진보정치의 미래, 과거도 포함하죠.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남짓 동안 진보정치의 명암이라면 암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보정당 내부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진보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충분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지체되고 또는 정체되었던 그 결과가 바로 그리고 바깥으로부터의 국민으로부터의 잔인한 경고가 내려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임이요, 지금 진보정치 내에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 어느 한 세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영 논리라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우리끼리 그저 같은 편이기 때문에 덮고 나가자 하는 그런 과정이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결과가 오늘 어쩌면 이 시점에서 파괴적일 정도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정의당은 어떻든 진보정치의 과거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사실은 한지 오래됐고요. 그러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가졌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마 가장 큰 게 진보정치의 진정한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들입니다. 때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회 비전 문제에 대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정치의 어떤 재편과 개편, 구도의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진보정당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구상은 무엇인지 에 대한 답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 드러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기도 하고요. 진보정치 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그룹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하여 21세기 한국에 맞는 3인주의를 실천 전략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당원들 모두의 생각이 거기에 일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3인주의라는 것이
특정한 배타적 이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직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당 내외의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지만, 대한민국 어느 정당보다도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정당이다, 분명히 해가려고 하는 정당이다,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지 않은 정당이라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도 많이 달랐습니다. 언어와 행동 양식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던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도 또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되었던 노동운동을 비롯한 소위 사회운동과 정치를 잘 구별하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죠. 운동을 해오면서 가졌던 가치를 정치를 통해서, 정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던 근본적인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구별해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게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를 맡아주신 학계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정의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이 지도자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투철하게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늦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를 좀 더 일찍, 진보정치를 좀 더 일찍 수술대 위에 올려놨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저희 스스로 내지 못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당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냉정하고 좀 잔인한 해부와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이 생각보다 참석은 못하셨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녹화할 거고요. 우리 당과 우리 당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려운 발걸음, 요즘 그렇게 인기 있지 않은 진보정당과 진보정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오시고 또 고민해 오시고 무슨 말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하고 여기 와주신 발제자들 그리고 토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디 유익한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정당학회 김용복 회장님의 인사말을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당학회 회장 김용복입니다. 그 정당학회는 정당 선거 제도 등 정치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정치학의 대표적인 학회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회가 사실은 우리 정당 연구의 중요한 축인 진보 정당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다는 점도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도 있었고 또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우 양날개가 날듯이 진보 정당도 어엿한 자기의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가운데 우리 조현현 우리 소장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뭐 특별한 학문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솔직 담백하게 학계와 그다음에 정의당 진보정당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학계 쪽에서는 가능한 한 그 진보정당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시선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또한 학계 학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그 교제와 또 나눔의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후원해 주신 우리 정선 대표님 또 조현현 소장님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진보정의연구소 조현현 소장님의 인사말을 박수를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정의연구소 소장 조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두 기관의 대표자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의미 정도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 자체가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까 김영국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소원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별로 서로 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정치학을 전공하고는 있지만은 애써 모르는 채 외면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고 이 공동 행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들만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보 정치의 앞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에 보다 나은 또 다른 세상이든지 다른 날이 올 수 있는데 작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주고받고 애정어린 질책과 비판, 싸늘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리로 또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하고요. 마지막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좋은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김영복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시간은 이 시간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뒤풀이 장소가 있고, 뒤풀이 장소 비용은 저희 연구소가 내기로 했으니까요. 김영복 회장이 따로 좀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당 공조직인 당이기 때문에 도움을 그냥 우리 사무국장님 뒤에 앉아서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저희 연구소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천수 대표 이따 금일봉 주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아까 이 만남 자체가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빈 말씀이 아니라 이런 자리가 자주는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정당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계기가 있다라면은 정례적으로 함께 만나서 꼭 저희 정의당 진보정의 연구소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 세 분의 인사 말씀을 마치고요. 제1부 학술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말 드리고 나서 바로 또 이거 사회를 보려니까 뭔지 쑥스럽기는 한데, 다행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2부 진행될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리라고 보고요. 저희 행사의 취지는 앞서서 최원선 당대표님과 김영복 회장님 그리고 저희 진행사에 맡고 있는 박철환 실장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행사의 취지는 그냥 과감하게 승리하더라고요. 참석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올라오셨습니다. 요새 KTX가 있어서 시간상으로는 짧지만 거리는 대단히 먼 울산에서 올라오신 전 국회의원이고 현재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는 조승수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거리상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로는 두 분 교차 토론을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한신대학교의 조성대 교수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정희 부대표 어렵게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진행 순서는 일단 발표는 조승수 의원 그리고 지병근 교수 순으로 해주시고요. 시간은 각 20분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교차 토론을 기본으로 다 하고 그렇게 또 1대1로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으로 해서 조성대 선생님, 이정민 부대표님 순으로 해주시고 시간은 다 10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 답변은 각 5분이고 순서는 조승수 의원, 그 다음에 지병근 교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회자 특별한 정리 발언은 아마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남은 시간은 플로어 토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릴 거는 우리 조승수 의원께서 원래 끝까지 디프리에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울산에 또 본인의 일정이 또 있으셔가지고요. 또 발표 마치시고 2부 시작할 때쯤 해서 자리를 불가피하게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쉬움의 말씀을 대신 저는 전해드립니다. 예,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조승수입니다. 좀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성민 대표께서 내가 왜 이 토론을 하기로 했죠?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저도요 그러고 말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그냥 당내 무슨 정치 토론이 아니라 학술 정당학회와 함께하는 학술 토론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그런 형식과 내용에 맞출 수 있을까가 좀 조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에 사실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저 스스로 잘 정리를 하고 있고 혹은 또 뭔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보정의연구소에서 이 발제문 작성에 좀 도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을 중심으로 하되 그냥 주로 저희 경험과 생각,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벌써? 그 1심 판결, 이른바 아로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참으로 마음에 듣는 얘기가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저 실체가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제 얘기를 묻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람에 따라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우리 운동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걸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명쾌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 복잡함이 사실은 우리 진보정당의 역사와 저는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어쨌든 분단된 나라에서 이 민족해방운동의 와중에서 여러 진보 운동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48년 건국 그리고 53년의 분단의 어떤 분단 체제가 뿌리내리고 그리고 87년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에서 큰 세 가지 좀 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87년이 결국 이제 지금까지 사상적, 이념적, 조직적 무기를 다 상실하게 만들었던 그런 진보 정당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물론 그 출발은 사회운동으로,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났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여러 실험적 과도기를 거쳐서 2000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의 그 뿌리가 씨앗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15년도 채 되지 않아서 2014년 오늘의 어떤 이 진보정당을 한국 사회에서 단지 뭐 추락했다 이런 걸 떠나서 마치 한때는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어떤 경우는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정의당도 사실 굉장히 왜소한 어떻게 보면 세력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90년 후반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그 조사에서 90년대 들어서 80년대 비교해서 가장 파워 집단 중에서 이 세력이 추락한 집단이 어떤가 1, 2위가 뽑혔는데 첫 번째가 군부고 두 번째가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 자료에 발제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중앙일보하고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영향력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 인식평가라는 자료를 보면 어쨌든 뭐 시민운동, 민주노총 마찬가지고 정당들은 지금 최하위를 모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사실은 구체적인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진보정당이 이렇게 된 과정에는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08년의 분당이 있었고 또 그다음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2013년에 이런 매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로의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러한 진보 정당들의
이 침체되고 추락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 현재에서 진보 진영이 몸담고 있는 뭐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고 사실 비판도 합니다만은 뭐 저부터도 저는 이 진보 정당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진보 정당의 방향이 어떤 건가는 정말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과거의 실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양주 선생이 그 현실에서 진보는 죽었다, 진보가 완전히 재구성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와 정치에서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저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과정을 짧게 한번 돌아보면요. 어쨌든 여러 정치적 과도기 혹은 모색기를 거쳐서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단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정치적 시민권 획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운동, 이른바 이제 과거 운동권 기준으로 보면 운동권의 과거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지금 민주노동당의 창당이 과거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말끔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포기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대중적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정당이라는 방식으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 저는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대중조직과 결합되어서 진보정당을 만들었다는 것. 그 전에 보면 민중의당도 있었고 민중당도 있었고 한겨레 민주당도 있었고 여러 실험들이 있었지만 결국 2000년 민주노동당이 일정 정도 초기부터 다수의 당원들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출발이 힘있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 배타적 방침이라고 하는 그 조직적 결의가 있었기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른바 혁명노선의 포기와 대중조직의 결합,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성공의 출발적 성공의 저는 조건이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이른바 혁명노선의 포기라는 것이 모든 세력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 구성원들의 실천적 과정에 전 영역에 걸쳐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 진보운동 내부의 이른바 혁명주의적 경향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반독재 민주화 추진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었기에 그것이 쉽사리 그렇게 될 수 없었고, 설사 정치 노선으로 그런 것을 공식화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물을 보거나 실천을 하거나 많은 영역에서는 과거 혁명주의적 경향들이 곳곳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여러 민주노동당의 그 내부 분란의 과정에서도 보면 논란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들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과거의 그런 혁명주의적 경향과 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경향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대립이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손업조 선생이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모순의 뿌리를 둔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제2세대 진보정당이자 기층 대중조직의 조직적 역량에 기초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 가진 의미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른바 이념 정책의 확산입니다. 어쨌든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이 뿌리 내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사회주의적 혹은 좌파적 이런 어떤 운동은 물론이고 정당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사실 민주노동당의 등장 그 자체만으로도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 등을 포함한 이념 정책들이 강하게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정당 질서의 균열이죠. 비록 뭐 10석뿐이었지만 어쨌든 사실 저는 돌이켜보면 그 10석이라는 게 참 절묘한 그 숫자였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는데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과반을 넘겼지만 조금 지나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서 그 과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캐스팅 보드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위치에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에서는 이제 대연정으로 이렇게 가버렸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위치로 됐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기존 정당들이 굉장히 거북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20분 정도 시작했나요? 한 10분 남았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출범한 민주노동당이 끊임없이 지적받는 두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동성이 부족하다. 이 공격이 한쪽에서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대중성이 부족하다. 이 공격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진보정당에게 있어서 더구나 한국 사회 진보정당에 있어서 이 운동성과 대중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둘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공격은 양쪽에서 다 오는 거죠. 너희들은 뭐 운동권이지 무슨 그게 정당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얘기. 또 너희들은 정말 이제는 개량주의가 다 됐구나. 완전히 의회주의자가 다 됐구나. 이런 이제 비판들이 같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민주노동당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2004년의 급작스러운 원내 진출, 뭐 오랜 어떤 실험적 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준비가 좀 충실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거기다가 아까 제가 혁명주의 노선의 포기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다 모두가 동의한 가운데, 모두 일치한 가운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과거의 어떤 그런 경향성. 저는 이 괴리가 사실은 이미 2004년의 출발 자체에서 민주노동당의 위기적 요소는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2004년에 12월에 이 여의도 바다 그 추운 겨울에 국가보안법 투쟁을 할 때 지방조직에서 사실은 당조직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투쟁에 단시 농생을 하자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당간부들은 전부 올라와서 단시 농성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를 예견한 저는 모습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위기가 심화된 결정적 계기는 2007년 대선이었는데 저는 뭐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이지 않았다. 후보를 선출한 그 후보가 결국 대선에서 당이 그 당시도 이미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고 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후보를 뽑을 것인가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은 좀 굉장히 정파적으로 후보가 선출되면서 그것이 결국 결정적으로 이 내부 분열이 공식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당내 정파 갈등 과정에서 모두가 정치적으로 미숙했고 뭐 저 역시도 그 미숙함을 더 가중시킨 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동당의 정파 이중 구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정리하자면 공식적으로는 당 조직이고 그러나 실제 결정은 다른 당에서 해서 그냥 중앙위원회나 대연대는 그것을 형식적 표로 확인하는, 그래서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호섭할 건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진영 논리가 모든 사안마다 진영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책임도 회피되는 동조직에서의 책임 회피까지 나타나는 운동권 동창회에 넘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통합진보당의 창당은 뭐 이런저런 모두가 실패로 다들 이제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성공연합이었다. 저는 성공을 위한 연합이었다.
그 이른바 제3주체의 조건과 어떤 의도가 조금씩 달랐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고 선거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을 위한 연합이었고, 거기에 이제 과거에 없었던 국민참여당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른바 집권 경험을 진보정당의 어떤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비례대표 부정선거는 뭐 이건 정말 그동안 내부적 갈등을 정말 국민들에게 그대로 뭐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뭐 정의당에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정의당의 출발은 그냥 안티 연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에 대한 반대가 그냥 여기로 모이게 만든, 현실 정치는 할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 모였는데, 출발은 그렇게 했으나 저는 지금은 대단히 가능성, 한국 진보 정치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의 가능성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서 국민들로 지지받을 것인가, 그리고 진보정당다운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낡은 정당 정치 체제를 정말 좋은 정당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진보정당들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스스로 이제 가장 낡은 모습을, 또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또 뭐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유럽의 정당들은 대체로 이제 좀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화시킨다면 크게 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대단히 생활 밀착형이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 우리 집 표현들하고 이제 계급 정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계급 정치가 아니라면 자기 가치 지향에 대한 표현들을 그 정당과 자기 조건 맞춰서 분명히 표현하고, 그게 사실은 뭐 대를 이어서 가기도 하고 굉장히 뿌리가 깊죠. 그런 생활 밀착형 정치가 유럽의 3지 정당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당 운영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야든 불문하고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국민 참여 경선이 별소리 다 하지만, 사실 유럽의 그 전통 있는 정당들은 여전히 자기 당의 당직이나 공직 대표들은 다 당원들이 뽑습니다. 국민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 주요 여야 정당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수입을 해서 이것이 마치 무슨 새로운 정치인 것처럼, 물론 저는 일정 정도 그 정당의 공직자 선출 과정에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대표자까지도 그런 국민들에게 그걸 위임을 해서 저는 뽑는 것이, 그것이 뭐 세레머니나 쇼 차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을 아직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보면 우리가 좋은 정당이 아니라는 그 반증이라는 것이죠. 한국 정치 정당이.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이제 노선 이념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진보 정당, 한국의 진보 정당이 저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한국의 현실이다. 뭐 출산, 의료, 보육, 교육, 노후, 일자리, 뭐 언어 영역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은 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은 한국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물적 토대이고, 저는 이 토대 위에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잘 그것을 상품으로 우리의 정책과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획득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예.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천호순 대표께서도 뭐 이념을 꼭 강조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당이 대중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념을 갖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건 정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무슨 뭐 방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정당 내부에서는 이념을 갖고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전통적 이념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정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침체된 진보정당 혹은 또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는 정의당의 기준을 보면 저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자칫하면 이념을 얘기하면 뭔가 낡은 것처럼 돼버리는 듯한 이 분위기도 저는 너무 편향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이념 놓고 토론해야죠. 당내에서는. 노선을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은 사회 갈등의 통합자라서 결국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노동 문제를 핵심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정의당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세력도 약하고 힘들긴 하지만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혁명주의적인 노선을 포기하면서 재정조직으로 실현했던 민주노동당의 그 일기 실험을 그나마 저는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력이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사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장 지난 과정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평가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제가 좀 이건 뭐 너무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다른 존재하는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자신의 존재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에 희망이 있다고 보이지고요. 우리 정의당이 저는 한국형 3인주의의 굳건한 실천자가 되길 바라고, 한국형 3인주의 얘기는 저희 정의당 내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뭐 사람들이 무슨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을 것이다. 노동, 그리고 재벌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그리고 생태, 이 정도가 저는 한국형 3인주의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가치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병근 선생님도 20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인 지병근입니다. 제가 저희 진보 정당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이념적 정체성은 한마디로 우유부단입니다. 빨리 뭐 표현할 수는 없을 만큼 저 스스로도 어떤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은데 강령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기보다 비교 분석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내용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는 이 토론의 취지에 맞게 한국진보정당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현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에 성장해온 3개의 정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이 3개 정당을 사례로 해서 이들의 조직 및 이념적 지향과 이들의 대중적 지지 기반에 대해서 어떤 탐색을 한번 해보는 그런 논문입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초점을 두고 쓰는 것은 뭐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북한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진보정당 내부에서는 정파 간의 관계 그리고 선거 정치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로 자료로 활용을 한 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각 정당이 매년 제출하는
활동 계약 및 회계 보고 이 자료하고 역대 선거 정보를 이용을 했고, 아울러서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은 KDB 데이터 2010년 여론조사 자료하고 서울대 정치연구소 2012년 총선 이후에 총선 직후에 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진보정당에 대한 이 선호와 그리고 투표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그 2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민주화 이후의 진보정당의 역사 선거 참여로 제가 타이틀을 넣었는데 이 전반적인 역사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사회를 보시는 조현은 소장님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저도 구입을 했고 이외에 저희 학생들한테도 구입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은 선생님이 이 진보정당의 역사를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 뭐냐면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민족해방파인데 1987년 대선에서 비판적 지지를 표명했던 이 세력이 실제로 변신을 하면서 실제로 진보정당 운동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던 거는 진보정당 내부의 어떤 당원 수의 변화나 아니면 뭐 당원 납 비율 이런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표 2를 한번 1-2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정리를 해놨는데 2012년만 살펴보면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당원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2011년에 1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당 사태를 계기로 해서 2만 5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2012년 기준으로 여전히 10만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당원 수가 2만 5천 명에 달해서 분당으로 인해 2012년에 급감했지만 여전히 1만 명 정도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페이퍼 당원들이 많겠지만 247만 명, 그리고 민주당이 210만 명인 것을 이걸 비교를 해보면 불과 5% 정도의 당원을 진보정당들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정당 통합을 전후로 해서 나타난 당원 수의 변화입니다. 이 표 앞서 보신 표 1-2를 보시면 2012년 통합진보당은 이 정당 통합을 수행하기 이전인 2010년 민주노동당이 보유하던 당원 수보다 오히려 적은 수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고, 통합진보당은 정당 통합이 성사된 2011년 당원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5,000명 증가했지만 2012년 분당으로 인해서 25,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창당 이후에 점차 당원 수가 증가하다가 2011년 정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분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원 수가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당이랑 통합한 이후에도 2012년 데이터를 보면 11,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뢰를 충분히 쌓지 않은 채 성사된 정당 통합이 분열에 이를 경우에 실제로 진보정당의 신뢰를 갖고 그리고 활동을 해왔던 많은 당원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당 지도부에서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보정당 당원들의 분포를 지역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진보정의당의 경우에 서울, 인천, 경기 표 1-2에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경북 지역에만 당원이 있고 상당 지역에 당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뭐 골고루 전국 지역에 있는데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41.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진보정당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여러 정당들이 지역적인 편중성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 당원의 분포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정 규모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그림 2를 보시면 대략 나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여기에 수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정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진보정당 특히 통진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구나,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연 수입이 한 2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출도 2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재산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보조금도 굉장히 크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진보정당의 현안과 관련해서 뭐 운영 부분을 평가를 간략하게 제가 해봤는데, 그건 뭐냐면 물론 형식적으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아래로부터 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 그거는 공청 과정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공직 선출 과정에서 당원에 의한 경선이 대부분 단수 후보에 대한 승인 여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치적 경쟁은 거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 뭐 특히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의 성과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표 2-2를 보시면, 표 2-2를 보시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득표율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현현 선생님도 이전에 지적을 하셨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조승수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7년 대선 3.01%를 득표를 했습니다. 권영기 후보가 선출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고, 1997년도에 뭐 1.19%에 비해서는 상당히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대선에서는 정권을 취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진보정당이 인정받는 것은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급성장을 했습니다. 표 2-2에 보시면,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이 얻었던 득표율의 변화, 출마자 후보들의 변화가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00년 같은 경우에 민주노동당이 21명의 후보를 냈고, 청년진보당이 46명의 후보를 냈는데 단 한 명의 후보도 당선이 안 됐죠. 근데 2004년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인지 아니면 뭐 다른 효과인지, 뭐 탄핵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수로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득표율의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 성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다. 36쪽입니다. 36쪽에 3절이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진보정당의 이념과 조직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초점을 뒀던 것은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느냐, 아울러서 노동계급의 중심성을 표명하고 있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정당 조직의 어떤 내부, 그러니까 특히 의원단 조직하고 정당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태도, 이 부분도 제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거는 당원과 강령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인 분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87년 이후에 상당한 이념적인 변화가 있는 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진보정당들의 정당을, 강령과 당원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추구하는, 진보정당들이 추구하는 가치지향은 이 과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경우에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당만 사회주의 지향성을 밝히고 있고요. 노동당 역시 사회주의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 등을 밝힘으로써 실제로 사회주의만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원 전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체 아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당원 전문에는 제가 특별하게 이런 지향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표 3을 보시면 제가 이 각 당원과 강령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급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전과 달리 노동계급이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강령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표 3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 어민, 도시빈민 이런 다양한 이 사회 계급 계층들에 대한 이 대표성을 증명하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노동계층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통일과 핵개발 관련한 대북 정책 그리고 미국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통합진보당하고 정의당의 지향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피상적인 분석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를 통합진보당이 천명을 했다면 정의당은 단계적 철수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잘 아시겠지만 노동당의 주장입니다. 노동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단은 한반도를 항구적 전쟁 위험에 빠뜨리며 자본주의에 맞설 대안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하고 통합진보당이 내세우는 자주적 통일 대신에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할 것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양체제를 모두 지향하는 진보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살펴본 세 개의 당 중에 북한 체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한 건 노동당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국회의원단 독립성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 최진원 선생님이나 김철 선생님이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계속 논문을 썼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장의 4절에 나와 있는 한국의 진보적 유권자,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결정에 관한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인의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는 지역주의에 대한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념적 성향, 이념의 효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들 중 지극히 일부에 민노당에 대한 이념적 혹은 계획적 투표 성향에 대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강원택 교수하고 그리고 안순철, 가상준 교수 이분들이 연구를 했던 그러니까 주로 2004년도 총선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원택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념에 기초한 투표라고 하기보다는 저항 투표, 그러니까 기존에 지지했던 정당들에 대한 반발에 기초한 투표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수철, 가상준 교수님이 썼던 논문도 크게 다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를 누가 하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계급적으로 노동계급이 투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투표한다.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진보정당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하나만 2011년도에 제가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정치적 관용에 관한 거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리고 친북 세력에 대한 여론조사 질문한 그거였습니다. 북한을 추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뭘 질문을 했냐면 이들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에 참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직 수임의 자유를 박탈하고 단체 결성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의 결과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웠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정치적인 참정권에 관한 부분인데 국민들의 60% 보통 60% 정도가
그것에 대해서 이 정치적 제안의 박탈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북 세력 또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이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보수적인 특히 극우 세력들이 악용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북 세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진보 정당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표 4-2를 보시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진보 정당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친북 세력을 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박탈시키는 그것을 허용할 정도로 굉장히 이 친북 세력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통합당 제가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진보정당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통합진보당하고 진보신당에 대한 투표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치적 관용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안 한다라는 거, 정치적 관용이 높은 사람들은 투표한다라는 겁니다. 표 4-2를 보시면 최근에 2012년도 총선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고 보느냐, 대화 타협이 가능한 세력이라고 가능하다라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74% 정도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진보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소위 진보적 유권자들의 66.4%, 66.9% 역시 북한에 대해서 대화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을 동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면, 저는 북한에 대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북한에 대한 명확한 비판적인 태도, 북한 체제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야 이게 진보적인 유권자들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표 4-3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논의 부분에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만, 4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지금까지 진보정당 운동이 성장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정당 결성이 지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87년도에 민주화가 되는데 13년이 지나서야 진보정당이 탄생을 했고, 그거는 실제로 민주개방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조승수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념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슈 소유권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이슈가 북한에 대한 부분, 안보 그리고 경제 발전, 이 두 가지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슈는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난 대선에서 분명히 쟁점화가 됐는데, 그 이슈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보통 우리가 이 평등의 문제는 진보 정당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경제 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선점하면서 실제로 평등의 문제도 상당히 진보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빼앗겨버리는 그런, 그 이슈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방금 보수주의 한국 사회 비관용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까도 이 표를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진보 역시도 굉장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당이 득표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서 친북적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현재 친북적인 상황에
친북적인 태도가 옳거나 또는 그 부분이 지배적인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뭐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분명히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물론 소수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면은요. 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민족 해방파의 문제, 달리 얘기하면 주사파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진보 진영의 태도, 이 부분은 단순히 그 사람들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보정당 운동을 책임지는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또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기대치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그런 진보정당에 대한 실망이 넘어가는 진보정당에 대한 실망의 기초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 이러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기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가, 계급적 투표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이념적 투표라는 점에서 노동 부분의 조직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고려돼서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성장 전략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병근 교수 말씀 25분 됐습니다. 저도 탄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5분에 대해서 중간에 자르지 않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승수 의원 발표문에 대해서 조성대 교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대입니다. 간략하게 조성수 의원님의 발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진행은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조성수 의원님의 발표는 진보 정치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따가운 비판을 원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우유부단한데 그냥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발제물을 받아들고 들었던 느낌은 좀 이제 운동권 언어 좀 그만 쓰면 안 되나 이런 거였습니다. 좀 정치적인 분석을 행할 때도 좀 일반 사회과학적 언어를 좀 쓰는 게 저같이 이렇게 우유부단파들에게도 좀 이렇게 우유부단파를 설득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은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수파, 그러니까 이 현재 진보정당의 위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페이지 13페이지에 두 번에 걸쳐 설명드려요. 다수파의 객관주의와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정치적 불신, 다수파의 어떤 자주파의 일방적 객관주의와 소수파였던 평등파의 그에 대당하는 파당적 행동. 통합진보당 케이스도 다르진 않았다고. 근데 저같이 그냥 이렇게 우유부단파는 의 눈에는 그냥 파벌 싸움인데 뭔 이런 표현을 쓰시나. 모든 정당은 내부의 파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임스 메디슨이 일찍이 얘기했듯이 파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항상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다수와 소수 간의 갈등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그것 자체가 정말 문제이지 다수파의 패권주의가 문제이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다수와 소수로 분리되고요. 파벌이 존재하는 한. 그럼 다수는 다수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건 정당 정치 혹은 권력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다수와 소수 간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것이 오히려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뭐 좋은 정당 만들기, 좋은 리더십, 대안적 이념, 노동 중심의 사회 갈등, 통합, 진보적 조직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상적 비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역시 따갑게 말씀드리자면 그저 그런 좋은 단어와 개념을 나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여쭙고 싶은 건 진보정당 내에 그 소수가 다수가 되는 전략을 진보정당이 과연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전략을 진보정당은 가지고 있는지, 정의당은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진보당이 혹은 뭐 정의당이든 뭐 진보정당이 권력을 수권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재편성을 노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political realignment에 대해서 정의당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좀 금방지지만 샤츠슈나이드의 절반의 이민주권을 조금 같이 성찰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 재편성이라고 하는 건 이 갈등의 전 사회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다수와 소수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병원 교수가 주장하는 쟁점에 대한 소유권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쟁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구조의 재편을 야기하는 사회적 여러 갈등의 집합적인 요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갈등의 전 사회에 어떤 갈등을 개발해내고 이것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 이 속에서 그 진보정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과연 당 차원에서 성찰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건 이 노동 중심의 계급적 사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계급지향적 그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균열 구조, 탈물질주의적 가치 혹은 퓨셔트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지상주의적, 권위주의적 이런 갈등 관계, 이런 가치들을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진보 정당이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이런 그 자유지상주의적 가치는 2002년부터 노사모나 뭐 참여당 이런 것들로,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촛불로 표출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노동 중심적 계급적 가치와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건 연대와 연합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수당이 그 내부적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긴장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되 그 어쨌든 인건한 메이저 정당과 그 이렇게 편승해서 자기 덩치를 키우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에 대한 진단과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이 조성수 의원님에 대한 토론이었고요. 지병원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태도, 유권자 정책 제도를 조사를 해보면 올해 지금 2월 달에도 그 여성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대선 이후에 그 서울대 지금 지병원 교수가 의존하고 있는 서울대 그 한국정치연구소 그 데이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안보 영역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대단히 보수화했다라고요. 두 번째는 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오리락기리락 하고 있다. 특히 복지는 원하지만 내가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 이것이 한국 유권자들의 지금 현재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그리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지금 진보화되고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혹은 공공 서비스의 어떤 민영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진보적 입장을 지닌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안보 쟁점이 가지는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복지와 경제민주화 쟁점의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생태와 환경과 교육 이슈도 상당히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 진보정당의 실패는 북한 문제 때문이 아니고 저는 경제민주화 복지 이슈를 과감하게 그 관철시켜 내지 못했다는, 의제화하는 데 실패했고 의회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유부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화되어버린 안보 영역에 있어서 의제를 설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레이코프의 그런 그 성찰에 정반대되는 행동이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은 안보 장사밖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상당히 진보하고 있고 여기에 선택적 복지든 어떤 복지 이슈를 그 의제로 설정을 했을 때 이미 진보의 프레임에 박근혜 정부는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연장하려면 안보 장사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안보 장사에 꼭 그 진보 정당들이 그 박자를 맞춰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오히려 경제민주화나 그들이 안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경제와 복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대 선생님이 10분에 걸쳐서 대단히 날카로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두 분 발표자 선생님, 특히 조승수 의원께서는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10분 정도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부대표께서 또 예리한 지적의 시간이 있을 거니까 마음 두 분 다 갖추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이정미 부대표께서 10분간 지정 토론해 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 오신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계속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병근 선생님께서 계속 누차 얘기하시는 이 진보 정치가 여기까지 망가지는데 정말 큰 이익을 감당했던 민족해방파주의 일환이기 때문에 뜨끔뜨끔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학술적인 어떤 그런 언어가 아닌 저 스스로도 경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의당의 한 그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토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토론문을 딱 받아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던 것은 2008년 이후부터 너무나 많이 해왔던 얘기를 오늘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 이 진보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의당 안에서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넘쳐나야 될 시기인데 다시 또 2008년부터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토론에 딱 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이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한마디로 이제 위궤양을 선고를 받은 거죠. 당신은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면 큰일 난다. 그런 선고를 받고 나서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고 계속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다가 2012년도에 한마디로 이제 위암 선고까지 받고, 정말 더 술 먹고 담배 피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든지 아니면 살려면 정말 술 담배를 딱 끊고 새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 뭐 그런 지경까지 진보 정치가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토론을 해야 되니까 지병근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을 좀 제 생각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진보 정당의 취약한 조직 기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소위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민족해방파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파 갈등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조직 기반 관련된 말씀 좀 잠깐 드리면은
일단 그 나와 있는 자료에 그 사태 그 원래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정의당의 경우에는 4개의 지역 조직을 빼고는 당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좀 이제 지나간 과거, 그러니까 여기가 창당하고 1년쯤 지난 상태에서 상당수 각 지역 조직이 자기 지역 당원들을 확보하고 좀 안정적인 토대를 미약 하나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교정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진보 정당의 확장성, 초기의 진보 정당이 만들어질 때 자기 확장성의 근거는 노동 계급의 배타적 지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조승수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90년대에 있어왔던 진보 정치의 어떤 실패가 극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노동으로부터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어지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통한 어떤 노동 정치는 그 자체로 상당히 시작부터 큰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산별 노조를 지향하고 정치 사회적인 의제를 좀 중요하게 그 속에서 어떤 노동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존재하는 양식 자체가 그것을 힘있게 떠받칠 수 있는 이런 그 틀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노총이 현재 상태까지 이르게 됐던, 그러니까 그 한계가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업별 노조,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노조, 그리고 노동조합 단위 어떤 실리를 위주로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활동 방식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서로 그 노동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진보정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길로 기결되지 못했던 이런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에 표방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념적인 목표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계급적인 토대, 동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정치 이해 영역에서 소위 진보정치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두 차례 커다란 분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는 한마디로 이제 싹수가 노란, 더 이상 키워주고 싶지 않은 이런 이제 모양새로 보여지게 되면서 2004년도와 같이 굉장히 그 계급 정치를 뛰어넘는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가지기에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취약한 조직 기반을 어떤 배타적인 대중 조직의 어떤 지지로부터나 그리고 진보 정치의 급격한 어떤 확장성을 통해서나 이 두 가지 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진보 정당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꾸준히 다시 이 정당을 키워주고 강화해주고 싶은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 관심을 유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의 영역들을 우리 스스로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파 갈등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 한국의 정당은 진보 정당은 굉장히 오랜 깊은 단절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분단을 거치면서 소위 이념적인 지향성을 갖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가능하지가 못한 이런 조건에 있다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이념을 지향하는 어떤 정당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탄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86년도에 87년 그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이 팜플렛상으로 이렇게 논쟁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엄청난 군부 독재 하에서의 우리가 보통 그 서부 유럽에서 꿈꾸고 지향했던 너무나 당연한 그 노동권의 어떤 확보라든가 정당 정치의 어떤 정상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87년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나마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면서 사람들의 이 시각이 그제서야 이제 교정되어져 나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시켰고 그 왜곡된 시각이 87년에 급격히 그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한마디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어떤 시민권이 획득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87년의 변화가 뭔가 이 새로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나의 인식의 틀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2000년에 그 민주노동당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이제 정당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이제 3가지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 어떤 이념을 지향하느냐, 그리고 그 정당이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정당이 얼마만큼의 대중성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3가지 과제가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정당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그 민주노동당에 뛰어들 당시를 이제 회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정당을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굳건히 서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정당은 필요하지만 정당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자체를 온전히 어떤 방식으로 키워나갈 것인가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태를 한마디로 이 그 진보정당을 통일전선적인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던, 그러니까 이 정당은 정당에 대해서 다양한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준에서 이 정당이 유지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정당 안에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됐지만 이 안에 그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서로 설득하고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의 영역은 거의 부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나마 타협과 조정의 정치도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강자가 이제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념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 이념을 국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사실 그 초기에 대중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만들지 못할 당시에는 다양한 정파들 간의 경쟁적인 리더를 키우기 위한 경쟁적인 어떤 과정들은 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정하게 당이 국민들과 대중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내보이고 나서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되어지는 저런 그 리더가 있는 정당이라면 우리가 한번 좀 지지해 주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열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당내 경쟁적 리더십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과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런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면 10%, 13% 정도의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해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갖는 의미, 정당에서 그러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다양한 그 정파 세력 안에 물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다수파의 패권도 있었지만 대중적 리더십을 부여받은 사람이 끝없이 당원들을 설득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을 일정하게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시켜내려고 했던 그런 리더십으로까지 오르지 못했던 것도 또 한편의 어떤 저는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중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중성은 결국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간극을
하나로 녹여내고 합쳐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을 좋은 정책으로 응집시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정당의 어떤 대중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엄청나게 헤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과 대중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엄청나게 헤매면서 초기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최초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라고 하는 이념적이면서도 생활적인 어떤 정책을 내물인에서 받았던 그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규 부대표 좀 약간 좀 마무리 바랍니다. 네. 예. 제가 너무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바람에 죄송하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12년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것에 대한 철저한 진단위에 자신의 체력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 모습을 선보일 것인가에 대한 준비 없이 소위 이제 욕망의 정치가 낳은 부실한 통합으로 결국 이런 또 한 번의 패배를 저는 가져왔다고 보는데 현재 정의당은 그나마 이제는 설득과 통합의 어떤 이념, 그러니까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통한 정당이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일정하게 뭐라고 해야 돼? 첫 발은 잘 떼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저 스스로가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체력을 더 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1차적으로 집중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소에서 그 조 소장 그리고 그 조승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정당 만들기, 정당 만들기라고 하는 과제 이것을 가장 1차적인 그 정의당의 어떤 과제로 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썼는데요. 아까 시간 조금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45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두 분 발표자께서 5분씩 발언해도 딱 5분 남는데요. 5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5분이 아니라 50분에 일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께서 답변 5분 이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선 조정대 교수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아플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다수파의 패권, 소수파의 가당적 행위는 너무 이렇게 그냥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지 실제 관리 능력의 문제죠. 뭐 저는 인정합니다. 그 이제 제가 리더십의 부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노동조합과 정치라는 주제를 울산에서 토론을 할 때 울산 지역의 이른바 여러 단위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가 거의 뭐 10년 전 토론회와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현재 위기 원인을 한쪽에서는 분열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한쪽은 뭐 패권주의 뭐 어떤 친북적 성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그 분열의 원인이 뭔지는 그냥 분열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관리할 능력의 문제가 왜 존재하지 않은가는 그거는 뭐 저는 소수파든 다수파든 역시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결리하고 있었던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측면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른바 다수파 전략. 사실 제가 이게 과거 3역의 당원들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과연 다수파 전략을 갖고 있기는 합니까? 등대정당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 제가 받았거든요. 뭐 저는 과거에 이제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여전히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운동성을 진보정당의 생명으로 쭉 생각을 해왔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있으면서도 어쨌든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하며
우리가 결국은 수권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현실의 과제로 놓고 놓을 것인가 이 고민도 이제 같이 섞여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적어도 지금은 그 전략은 아직 아주 치밀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런 지향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가 등대를 정당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언젠가는 집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개인의 자유, 뭐 이게 이런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 이런 신좌파 정당들, 기존 진보 정당, 3인당 정당들이 아닌 그 정당들의 특징을 보면 조직 노동운동보다는 이제 미조직 노동운동, 다음 생태 여성, 뭐 소수자, 이민자, 뭐 등등 그런 이제 새로운 가치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기존 진보 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슈화하면서 사실 기존 정당의 지지를 상당 부분 또 잠식해가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미 대단히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에 주목해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생태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왔고 이것은 기존의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똑같이 물적 성장,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그런 생태 기반에 관한 전략들이 부재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정의당의 또 저는 중요한 가치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대표에도 청년 부대표를 배정하듯이 그런 기존 진보 정당이 없었던 저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험적인 이런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연대 연합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하고도 좀 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연대는 약한 자들이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전략이죠. 근데 다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게 연대연합 그랬을 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게 본질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치화된 개념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한국 사회의 정당의 선거에서 연대의 문제는 사실은 이걸 핵심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선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 과거에는 비판적 지지 흐름이 있었고 이른바 독자 정당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이제 그걸 뭐 연대하자 그러면 너희는 과거에 독자조를 한다면서 왜 또 뭐 그러고 있어 뭐 이런 말을 듣고 하는데 사실은 선거제도의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대도 안 된다 혹은 또 무조건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집권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양극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정당이 참 조건 속에서 또 현재 제도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또 정당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정미 부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언론을 제기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대안의 중요성, 그리고 리더십 형성, 그리고 대중성을 얻기 위한 정책 개발 이런 부분들은 지당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조직 기반에 관련한 부분은 제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뭐 이후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 발표에서 초점을 두려고 했던 것은 정파 부분은 아니었고요. 정파 간의 갈등이나 이 부분보다는 실제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대중적 기반, 유권자 누가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이슈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뭐 그런 거였는데요. 아까 저기 조성대 선생님께서 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저 역시도 분명히 진보정당이 살 길은 이슈 개발 그리고 특히 경제 이슈, 진보적인 경제 복지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안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면 자칫 뭐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진보정당한테는 별로 득이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보정당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을 잘 별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반공보수주의에 찌들린 시민들의 인식으로 이해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제가 좀 강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금 1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꾹 참고 있어서 저한테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9분 남았기 때문에 질문 시간은 각 1분 30초 이내에 해주시고 2분 정도 답변까지 아마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됐거든요. 그 청중 플로어 토론 2분 정도 뭐 질문 또는 느낌, 소회 이런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손 드시는 분이 꼭 없더라고요. 없으십니까? 이종석 수석 질문이 있다라고 좀 이해하신 거죠? 아니? 너무 저희 정의당 당원 활동가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아까 이정미 부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조성대 선생님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갈등 얘기하시고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 말씀하셨는데 갈등을 바꾸는 치환한다고 하는 그렇게 되기 그걸 조금 이렇게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는 좀 떠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금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스스로 준비 잘 개척해 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한 가지 제가 말이 되게 사회 볼 때 말 많다고 저희 연구소 그 구성원들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만약 내가 이 자리에 발표자로 아니면 토론자로 앉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제 신분이 정당 활동가로서 지금 이제 연구소장으로 하는데 만약 이제 과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과거 저도 이제 한국 정치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정치학자로 돌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은 진보정당 활동가분들한테 어떤 조언,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저 개인적인 소회가 있었는데 그런 소회 속에서 이제 그 토론 발표하시는 분들을 제 스스로 막 적으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방어하지? 어떻게 공격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 역시도 이제 이중적 신분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가끔 오기도 하는데 아까 조성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언어와 운동권 언어 이제 이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결국 이 두 가지 언어는 어떻게 이제 거리 좁히기로 가야지 어떤 걸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일반 사회과학적 언어, 학자의 언어도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지 못했을 때 그거는 그 스스로의 학문적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정당 활동가들 정당 내에서 쓰는 언어들도 대중들과 호흡하지 못했을 때 그거 역시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느 한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자로 돌아와서 있는 언어나 개념이라는 것은 주어진 구체적인 현실을 얼마나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그거에서 언어의 힘과 개념의 힘이 있다고 저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좁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2부에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시간 지났기 때문에 그럼 김수현 박사 질문은 그럼 1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너무 없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연구소에서 하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병근 박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47페이지에 자신의 인문적 위치를 진보라고 인정하는 이들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진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제 그 지지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이제 보다 대중적인 불신을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 천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불만해서 그렇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그냥 볼까요? 저기 김세현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봤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표 4-1번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정당 제가 이 제목 타이틀을 제가 잘못 보고 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아니고요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하고 진보신당에 대한 저기 부분인데 요거는 그 정치적 관용 그러니까 친북 세력에 대한 태도가 투표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경험적 분석은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이 정치적 관용 자체가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뭐 직접적인 답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실제로 경험적 연구를 할 때 진보정당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 지지율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 아예 전국 데이터를 쓰면 분석이 불가능한데 실제로 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적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당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뭐 당원 가입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선거 행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예정된 시간들이 3시 45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15분 쉬고 2부는 오후 4시에 정확히 시작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